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의 현재 판세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론은 익십 의혹을 익십했습니다. 과열을 넘어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로 번지자 당 지도부는 자폭 전대라고 우려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실을 찾아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서인데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의 한 줄 뉴스를 보신 뒤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대구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자신이 수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제가 검사로 재직하면서 했던 임무들은 또 검사의 입장에서 한 것이었고요. 당시에 그런 수사들을 하면서 지금 대통령님을 제가 모시고 했던 수사입니다. 박 대통령님께 저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해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죄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대북 송금 관련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직원들은 서류 접수를 거부했고 서류를 다시 가지고 나와서 길바닥에 두고 갔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수령 거부 행위를 지시했습니까?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한동훈 45%, 그 외 후보는 합쳐서 30%. 경선에 반영되는 국민의힘과 무당층이 누굴 선호하는지를 물은 결과입니다. 2주 전에는 38대 34였는데 그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한동훈 캠프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까마득한 후배를 계속 집중 타격을 하니까 오히려 1위 대세 후보에게 동정표까지 붙어서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 쪽에서 익십, 사천, 여론팀 의혹을 쏟아낸 것이 오히려 원 후보에게 악재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당에선 네거티브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더 이상 후보자 간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의 막말과 진흙탕 싸움 선거라는 혹평을 듣지 않도록. 전당대회 출마 때 원희룡 후보는 원팀을 강조하며 이렇게 밝힌 바 있죠. 원희룡입니다.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108석으로는 다 똘똘 뭉쳐도 버겁습니다.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네, 당 일각에선 선거 이후가 더 걱정이라는 반응과 함께 이러다 다 죽는다고 했던 이 발언이 원희룡 후보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사이에 좌파 논쟁까지 벌어졌는데 그 모습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민청학년 주동자셨던 이모부님 계시죠? 제가요? 좌파 언론에 제가 본거지 프레시안의 설립자이면서 아니면 장인 어른께서도 뭐 여러 가지 검찰 경력은 있지만 민주당 분이시죠? 김어준 또는 유인태 이런 분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거의 집단 왕따하듯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겠습니다.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 아니, 자, 이동학 의원님, 네. 이 토론 보고 또 색깔론이냐 네.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예요. 저거는 뭐 20세기나 19세기에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원희룡 후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어쨌든 보수 진영이지만 거기에 소장파, 개혁파로 불리면서
그래도 좀 민심을 좀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정치인으로 인식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완전히 이미지가 좀 구겨지고 망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짚어보면요. 현 상황에 국민의힘 상황에 안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우리 당 사람 아니다. 혹은 보수당에 맞지 않는 인물이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지만 예.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당에서 후보를 낼 수 없으니까 가장 유력한 사람을 자기네 당으로 끌어와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돼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도 같이 합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안철수 전 민주당 대표도 같이 국민통합정부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지금 이 같이 일원으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현 상황에서 지금 안 맞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여러 이 좌파 인사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당신은 우리 보수 인사가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공격을 했지만 실제로 보면 예를 들면 지금 나오는 진중권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오히려 더 많은 소통을 원희룡 후보가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러한 역공까지도 당하면서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저런 공격이 오히려 더 뭉뚝해진 공격으로 혹은 이 공격했던 그 칼자루가 다 부러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게 되면서 여당의 전당대회가 희망과 어떤 미래 그리고 민심으로부터 분명한 회초리를 맞았던 그 방향을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악화되는구나, 진흙탕이구나 이런 인식을 훨씬 더 강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김어준 씨는 지지한다고 했어요. 열렬히는 아니고 지지합니다. 이런 내용을 방송으로 얘기를 했는데 배수진 의원님, 네. 원희룡 후보가 너무 급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저도 좀 급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잘 쓰는 말로 팝콘 각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이제 구경한다, 본다 이런 뜻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뭐 김어준 씨가 실제 방송에서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들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야당 쪽 이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그 여당의 전당대회를 저희는 구경하고 있습니다. 팝콘을 먹으면서 구경을 하고 있고요. 구경하는 중간중간에 어떤 추임새로 옛날에 마당놀이의 추임새 뭐 얼씨구 잘한다 뭐 이런 정도의 추임새인데 거기에 예.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누가 당대표가 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레드덕, 데드덕으로 지금 대통령은 이제 빠져 들어가고 있고요. 여당은 국회에서 아무런 역할 못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대통령의 거부권에만 매달려 있는 허수아비 여당의 모습 그대로고요. 네 분 중에 어떤 분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이 모습을 뭐 회복시킬 수 있는 가망성은 없습니다. 예. 오히려 당대표 누가 될지가 급하신 분들은 본인들이신 거죠. 특검이나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분. 그리고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뭐 이미 원내 진입에도 실패를 하신 이 분들이 본인들이 너무 급하신 거다. 네. 그래서 뭐 도지사나 장관을 역임하신 거물급 정치인이 저런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김성열 위원님. 네. 조국 혁신당은 4명 중에 누가 돼도 별로 상관이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비슷하세요? 개혁신당은? 뭐 저희도 사실 지금 전대 상황을 보면 참 한심하고 여기서 왜냐면은 4명 중 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면요. 어떤 사람이 당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비전과 정책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대 어떻습니까? 지금 문자, 사적 공천 이런 것만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1950년대에나 있었던 메카시즘이 다시 부활을 했어요. 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좀 많이 안 가고요. 한동훈 위원장 되게 특이한 기회를 잡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정치가 어떠한 엉뚱한 공격 혹은 되게 억압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응원해주는 약간의 다윗을 응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전에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실 좀 말에 맞지 않는 공격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오히려 윤 대통령을 당시 윤 총장을 응원하고 하면서 인기를 얻었거든요. 네. 한동훈 장관 역시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사실은 우리 김의겸 전 의원님이 말했던 청담동 술자리라든가 아니면 김남국 의원님 뭐 이런 분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 공격들이 사실 제대로 된 공격은 아니었단 말이죠. 거기서 박해받는 이미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컸어요. 근데 전당대회에 나서도 사실 이렇게 색깔론에 뒤집어 쓰면서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참 신기한 현상이다. 좀 네. 보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 토론회에서 역시나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 짧게 보겠습니다. 민청년 주동자셨던 이모부님 계시죠? 제가요? 좌파 언론에 제가 신용복 본거지인 시도- 프레시안의 설립자이면서 아니면 장인 어른께서도 뭐 여러 가지 검찰 경력은 있지만 민주당 분이시죠? 김어준. 자, 좀 더 준비된 내용이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일단 이승환 의원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조심스럽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내 이제 선관위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중립을 지키셔야 되니까 중립적인 발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당내 경선이어서 오가는 말들의 수위는 높아지는 것 같고 선관위에서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정확히?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전대가 흥행이 안 될까 봐 고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주자들이 나오면서 그래도 흥행은 되겠구나, 국민적 관심은 받겠구나 했는데요. 요즘 이렇게 머릿속이 복잡하고 이러신 분들 캠핑 가셔서 많이 하시는 게 모닥불이나 숯불 켜놓고 불명하시지 않습니까? 불명할 때 맨 처음에 번개탄을 넣고 합니다. 그래야 불이 확 붙으니까요. 예. 그런데 번개탄만으로 모닥불 피우면요, 이게 유독가스 나옵니다. 지금 저희 전대가 좀 그런 유독가스가 나오는 불이야 활활 붙지만은 예. 유독가스 나오는 그런 전대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서 선관위도 그렇고 당 윤리위도 그렇고 당의 지도부인 비대위도 좀 심각한 우려를 좀 표하고 있다. 그래서 선관위도 어제도 이제 좀 후보들 토론 전에 좀 행동을 제재하는 그런 부분들을 냈었고 그 요청하는 걸 냈었고 그리고 어제 토론 이후에도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바로 좀 제재를 가하는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 보면은 참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원희룡 후보가 원희룡답지 않다. 예.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왜 당내 이 경쟁까지도 야당과 싸우듯이 하는가. 그러니까 두 분 다에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의 토론회와 또 이제 세 번의 연설회를 통해서 하실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네. 이제 공방보다는 좀 당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해주시기를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네, 양쪽 다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 말씀인데 네. 어느 쪽 책임이 더 큽니까? 지금 둘 다 선관위원으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관리 제대로 못한 선관위 책임입니다. 아, 예. 갑자기 본인 책임을 통감하시네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둘러싼 의혹, 제기, 공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여론 조성팀 보도된 거 보셨죠? 저랑 무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거기에 있나요? 보면 장관께 보고하고 있고 장관이 매우 격려하고 계시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이 장관이 누굴까요? 글쎄요. 제가 그분하고 얘기해 본 적이 없고 그분하고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제가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기억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요청을 할 이유가 맨날 없습니다. 수사만 하다 보니까 취조당해 보니까 좀 당황스러우시죠? 자, 진짜 급해서 그러시는 건 알겠는데요. 예. 또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히 하세요. 자, 이게 후보 간의 이제 경쟁 구도 속에서 나오는 의혹들인데 야권에서 바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이 여론 조성팀이라는 정체가 뭐냐? 그래서 특검에서 아예 밝혀보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여론 조성팀의 실체가 지금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진짜 없는 것이 아니고 실체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김성열 위원도 이거 수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던 거고요. 예. 저희도 같은 맥락으로 이것은 뭐 당시 공무원이셨으니까 공무원법 위반 그리고 업무방해 뭐 이런 것들로 의율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 저희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의 수사 대상에 이 내용도 추가를 해서 좀 특검법을 오히려 좀 풍성하게 네. 만드는 어떤 그런 말씀을 제안을 좀 했는데요. 예. 이 댓글 여론 조성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가 드루킹 특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특검까지 갔고요. 결국 그 김경수 도지사 또 실형까지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정말 엄정히 수사를 해서 밝힐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찰과 검찰이 이것을 제대로 수사할 것인가? 거기에 의문이 있고요. 만약에 제대로 수사하신다면 특검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기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왕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에 내용을 포함시켜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이것을 밝혀보아야 된다.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것을 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한동훈 후보뿐만이 아니라 여기 김건희 여사의 댓글 운영팀 의혹도 같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그 텔레그램 메시지 말씀하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한동훈 후보뿐만이 아니라 김 여사도 그런 운영을 했다. 뭐 이런 의혹이 지금 동시에 제기됐으니까요. 두 분 다 수사를 통해서 이 두 건 모두를 하나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국 혁신당에서는 수사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6월 넷째 주하고 7월 둘째 주를 비교해 보면 추세적으로 한번 보시죠. 한동훈 후보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좀 내림세, 원희룡 후보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른바 익심 논란, 사천 논란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원희룡 후보의 발목을 잡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 장 보시죠. 네, 이건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45%가 나왔고 나머지 후보는 이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순인데 다 합쳐도 한동훈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이 결과를 보면 결국은 원희룡 후보가 잘한 건 아니다. 이런 결과로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동학 위원님?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번 전당대회가 시작할 때 어대한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제가 비유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왕이 전쟁이 났는데 누가 나서 보겠냐라고 호통을 치니까 원희룡 후보가 제가 나서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나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왕이 앞으로 치아도 확실하게 하고 보급품도 확실하게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희룡 후보가 뭔가 불을 붙여보려고 부싯돌을 계속 붙이고 있는데 이 왕이 보낸 보급품이 딱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불을 붙이려면 마른 장작이 와야 되는데 이게 네. 젖은 장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힘을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믿는 구석이 대통령실이었던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많은 실망감, 스스로의 어떤 자괴감 이런 것들이 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백약이 지금 무효인 상태로 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찌됐건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여당의 전당대회가 왜 이렇게까지 가지? 경제도 이렇게 어렵고 여러 가지 상에서 지금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데 그런 지점에서는 토론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조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오물을 쌓았다라고 하면서 후보자들끼리 그러한 경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저는 어떤 반전의 카드가 지금 전혀 보이질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스스로의 이미지가 깎아먹고 그리고 스스로가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도 그렇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에서 합동 토론회 연설회죠. 연설회가 있었는데 대구 경북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가 많이 올랐어요. 마찬가지로 원희룡 후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원희룡 후보가 9%까지 나왔는데요. 한 자릿수입니다. 윤심을 강조해온 원 후보가 이만큼 떨어졌다. 이 얘기는 원희룡 후보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반감도 작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TK가 어떤 곳이냐면요. TK 정말 찐 보수라고 스스로 자부하시는 곳이에요. 보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수에서는 다른 외국의 사례도 그런데 다른 당에 비해서 인물에 좀 집중하지 않아요. 그 당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을 훨씬 더 중요시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 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대통령 후보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TK에 있는 분들은 당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예. 다음 당대표가 누가 되어야 우리 당이 존속을 하고 다음번 정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 걱정을 하는 건데 지금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감에 못 미치거든요. 기대감에 못 미치는데 그렇다고 자기 발등을 찍을 수는 없어요.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윤 대통령이 아무리 누구를 찍어달라 해도 나는 윤 대통령이 좀 실망스러우니 다음에 한번 걸어보겠다. 그 다음이 누구냐? 지금 저는 TK에서는 그걸 한동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주목을 할 것이 사실은 배신자 프레임이 안 먹혔다는 게 저는 되게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전에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을 한 번에 찍어서 날렸거든요. 저희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윤 대통령과 좀 트러블이 있다 그래가지고 무슨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로 규정해가지고 날려버렸죠. 그때까지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네. 요번에도 사실 한동훈 후보야말로 가장 저희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불릴 정도로 측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문자 씹었다. 이건 완전 배신자 프레임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배신자 프레임이 전혀 작동을 안 했어요. 이건 뭐냐?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에 와서는 대통령이 무엇을 해도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그 대구 경북에서 합동연설회 장면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 손을 맞잡아 주시고 네, 편치 않아 보이네요. 그리고 이에 앞서서 한동훈 후보가 대구에서 토론에도 참석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님께 저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고초를 겪으셨고요. 그게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승원 의원님, 검사 입장에서는 임무상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지금은 미안하다.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네. 그 전에 앞서 얘기 나온 배신자 프레임이 먹히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솔직히 배신자 프레임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때는 유승민 의원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내가 배신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아니고 배신당한 존재가 분명히 존재를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하면서 정책적 대척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그 두 가지가 없습니다. 오직 프레임만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한결같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선출된 당 지도부와 함께 국정을 함께 이끌어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신자 프레임은 당 일각과 그리고 좀 야권에서 이렇게 쏘아붙이는 프레임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한동훈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은 굉장히 좀 그래도 평가의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법적 관계에서는 아마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적 관계와 그리고 정치적 관계에서는 본인도 저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심잡기의 그 메시지도 있었겠지만은 본인도 그 심정을 느꼈을 겁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그때 특검이 진행됐을 때 당시를 살펴보면은 정말 온 국가가 음모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세월호가 인신공약이다. 청와대에 비아그라 들어갔다. 굿을 버렸다.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드라마만 봤다.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의 딸이다. 네. 라고 하는 온갖 음모론에 지배당해 있었고 예. 그런 부분 속에서 다만 서류로만 수사로만 지켜봐왔던 검사의 입장과 지금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당연히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패널들도 여기에서는 치열하게 논의하지만 나가서는 아까 그건 좀 미안했어 하면서 잘 지내는 것처럼 아, 그러세요? 네. 서로 미안하다고 하세요? 오늘은 아직 그렇게 치열한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 좀 그렇게 정치적 입장을 좀 이해하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번 당권 경쟁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대선 경쟁 구도까지 감안한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한동훈 후보의 저
발언을 직접 영상으로 보니까 일단 미안하다는 말씀이 진심이 담겨 있을까라는 의문은 조금 듭니다. 예. 일단 그런 의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차기 대선 행보를 본인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 그 한동훈 후보는 처음에는 윤석열 선배님으로 만나셨겠죠. 그리고 뭐 검찰총장 뭐 이렇게 대통령까지 늘 같이 했던 윤석열 사단인데 롤 모델처럼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나는 윤석열과 같은 정도의 반열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그 특검을 분명히 윤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같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문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시면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서 이제 그런 행보를 보이셨단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한동훈 후보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 윤석열 사단으로서 꽃길만 걸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과연 진심일까라는 일단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또 하나 그리고 제가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이 조금 거슬려서 좀 들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하신 말씀 중에 뭐 그때 저 혼자 최일선에서 민주당과 싸웠다라고 발언을 하신 게 있어요. 얼마나 국민의힘 당원들과 그 당 지도부나 뭐 내부 계신 분들이 서운하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같이 싸웠는데 혼자 그렇게 했다. 나 혼자 그렇게 잘했다. 근데 그런 기본적인 태도가 대통령 앞에서도 나왔던 것일 거고 김건희 여사 앞에도 그런 게 나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산과 좀 거리가 멀어지신 것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물론 대구 경북이나 보수 진영에서 알아서 이제 잘 평가를 하시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이상한 모양새다 그런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자, 이승환 의원님. 서운하세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으로서? 뭐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다 예. 감내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짧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성열 위원께 요거 전망을 한번 여쭤볼게요. 나경원 후보가 지금 원희룡 그리고 한동훈 후보 둘 다 이제 과격하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결국 결선 투표로 가면 자신으로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원래 결선 투표라는 제도 자체가요. 1위와 나머지 안티 1위가 서로 뭉쳐야 되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는 성립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여기서 재밌는 점은 선거를 시작하기 전만 해도 전당대회를 시작하기 전만 해도 원희룡 후보가 조금 더 앞서는 모양새였거든요. 그래서 원이 나를 끌어안고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많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지금 하다 보니 원희룡 장관의 공격이나 이런 게 너무 촌스러워요. 이모부를 꺼내가지고 민천학년했다? 이런 게 지금 이 시대에 먹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장관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지금 와서는 나경원 후보가 오히려 원희룡 후보를 포섭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네. 모양새가 좀 되고 있다. 그래서 한 대 반환의 구도는 만들어질 거고 그걸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를 좀 포섭해서 갈 것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한동훈 후보로 막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어대한의 구도는 좀 더 굳어져 있다고 보고요. 굳어졌다. 예.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했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당 선관위에 계시니까 다음 주가 더 치열해질 것 같거든요. 굉장히 더 과격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추가 제재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오늘 오전에 이제 어제 토론회 이후로 오늘 오전에 당 선관위가 조치한 거는 주의 및 시정 명령 이런 부분 좀 조심하시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로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캠프 측에서는 이의를 신청했고 예. 본인은 방어하던 입장이었다. 피해자 학폭 네. 피해자가 왜 경고를 받냐 이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디테일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거는 당 질서를 행하는 행위들이거든요. 물론 토론회뿐만이 아니고 합동연설의 전후로도 주고받았던 큰 공방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 전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재, 이 주의와 시정 요구 다음에 가면 이제 경고가 됩니다. 경고가 되면은 이제 다음번 합동연설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정말 이제 심각한 단계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선관위뿐만이 아니고 당 윤리위도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어서 이 공방이 가열되는 거에 대해서는 후보들 모두 조심하고 당 선관위와 그리고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더 유심히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국민을 대신해서 왔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경찰과 엉켜 있는 사람들, 바로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입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지난 9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을 했고요.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죠. 그 다음 날 법사위 직원들이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을 방문을 했었는데 이때 회짜를 맞은 겁니다. 그러자 법사위 의원들이 직접 이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겠다며 오늘 대통령실을 방문을 한 거죠. 40분 넘게 실랑이를 벌인 끝에 안내실에 들어갔는데요.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이걸 찍으십시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아스팔트 바닥에 출석 요구서가 놓였죠. 무슨 상황이냐? 대통령실 직원이 다시 가지고 나와서 길바닥에 두고 간 겁니다. 야당 의원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이번 키워드, 대통령실 앞 충돌입니다. 네, 대통령실 앞 충돌. 오늘 상당히 심상치 않은 장면들이 나왔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저 뒤의 상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어주세요. 아니 국회의원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지금 경찰 여러분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달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으신 거죠? 그러면 왜 나왔어요? 국회 정당한 출석 요구서 수령 거부는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윤석열의 인신 거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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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무집행 방해다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올 것 같아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을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강대강 대치 국면을 저런 현상을 또 눈앞에서 보시니까 굉장히 또 실망스러운 정치의 한 모습을 보시게 될 것 같고, 과연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정부 맞느냐 이런 생각도 당연히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는 적법 절차에 따라 지금 국민청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 증인 출석 요구서를 의결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당연히 출석 요구서를 송달을 했고, 근데 송달을 했는데 그 안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내실에 주고 나왔는데 이게 야당 의원들이 직접 그것을 부정하다 보니까 다시 야당 의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걸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나와가지고 오히려 이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저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청문회 무력화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송달 받은 적 없다라고 하니까 나올 의무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본인들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청문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의결된 마당인데 그것을 자꾸 부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 뭔가 캥기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적법한 청문회다. 국회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원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청원을 수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탄핵 청원하면서 5가지 사유 뭡니까? 최상병 사건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죠. 그리고 9.19 합의 파기 그리고 대북 확성기 이거 했다고요? 국가 안보?
이것 때문에요. 그리고 또 4번째 강제징용, 그리고 5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이 중에서 뭐가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거는 국회법에도 청원법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법안을 가지고 국회 앞에 와서 자해 공갈하는 거죠. 대통령실 앞이요? 네, 대통령실 앞에 와가지고 이런 그냥 논란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 모습 보니까 딱 1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 앞에 또 와서 성명문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대통령실에 있었는데요. 받으러 나갔습니다. 받으러 나갔는데요. 받고 그냥 잘 인사하고 가실 줄 알았는데 시위 집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항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운 날 고생하시지 않게 그냥 바로 받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고민정 의원이 들고 오셔서 받아서 이게 방송법 관련이니까 관계 그 행정관들 모여서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는데요. 백지 2장이 있었습니다. 백지요? 네,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백지 2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통령께 전달하는 그 서류의 형식도 내용도 그리고 확인하는 절차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다만 소란을 일으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백지 받아보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봤더니 실수래요. 다시 전달하겠대요. 다시 전달했는데 그 내용도 그날 그 앞에서 읽은 성명문 그대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다음 날 고민정 의원 방송에 자처해서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성명문이 안에 들어있었으면 기사가 많이 안 됐을 텐데 오히려 백지를 넣어서 기사가 5배 이상 나갔으니 잘 된 것 아니냐. 이게 입법부인 국회가 대통령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다만 그 소란을 일으키고 싶었고 분란을 일으키고 싶었고 그걸 언론에 비춰주고 싶었던 거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립되지 않는 청문회를 열어놓고 왜 오지 않느냐, 왜 받아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거 반국가 행위라고 봅니다. 반국가 행위요? 네. 네. 두 분 또 나가서 화해하세요? 네. 지금은 표정이 안 좋습니다. 배수진 위원님, 이 출석 요구서라는 게 저렇게 직접 가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등기로 붙여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제 수령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제가 저기 현장에 다녀오신 분에게 취재를 하고 지금 왔습니다. 근데 영상으로 보기에는 조금 좀 뭔가 좀 덜 그래 보이긴 하는데 직접 들었을 때는 저 영상보다 더 상황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 대표로 갔던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그 취재를 같이 온 그 언론인들을 무작정 못 오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으면서 물리적인 충돌이나 이런 것까지 이루어졌던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증인 출석 요구서라는 게 지금 아까 길바닥에 그 대통령실이 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나온 그 모습을 보면 김용현 경호처장 외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인 의결한 김용현 경호처장,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그리고 행정관 4명에 대한 그런 출석 요구서인데요. 이게 저희가 하는 게 뭡니까? 청문회입니다. 그리고 뭐 탄핵 바로 발의하는 게 아니라 탄핵 발의 요청을 한 그런 청원에 대한 청문회입니다. 청문이라는 거는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들을 불러서 들어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무작정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당신들을 부를 테니 나와서 대답을 해라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저 안에 들어있는 요구서의 내용이 뭐 어디에서 일시, 장소, 그다음에 혹시 안 나왔을 때는 어떤 또 제재가 있는지, 그다음에 구체적인 신문 요지,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겠지만 개략적인 신문 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받아야 본인이 나갔을 때 내가 무슨 대답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를 구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그 받는 입장에서도 더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예 그냥 요구서 자체를 송달받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라고 한 거는 국회 증언감정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출석 등의 죄가 있는데 고의로 불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이나 그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의 출석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3년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그런 벌칙 규정까지 있는 범죄 행위거든요.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자행했다는 거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140만 명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하신 청원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일단 좀 들어보고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출석을 좀 해달라라는 건데 그 요구서마저 수령하지 않고 그리고 국민의 대표로 가신 분들을 저렇게 문전박대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했다는 거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탄핵 찬성 청원이 지금 140만 명을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넘었고요. 반대로 탄핵 반대 청원도 있습니다. 8만 명 가까이 지금 향하고 있어요. 이 마치 대결 구도가 돼버렸는데 앞으로 양쪽 다 계속 늘어나겠죠. 일단 탄핵 청문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개혁신당이 보실 때 이런 증인 출석 요구서를 거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이 청문회 자체가 굉장히 법적 절차를 어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없다라는 명백한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뭐 윤 대통령께서 잘하신다는 이야기는 절대 못 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저렇게 계속 거부하고 이런 모습은 분명히 민의에 반대되는 행위예요. 네. 하지만 청원을 가지고 이 청문회를 탄핵 관련한 것을 한다. 이거는 사실 굉장한 무리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명분이 너무 없는 게 탄핵이라는 건요. 중대한 실정법 위반 또는 헌법에 위배됐을 때나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선거라는 이런 공적 절차를 통해서 뽑힌 대통령은 그 직을 함부로 흔들어서는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일반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권까지 제한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민원 성격의 청원을 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겠다. 이거는 사실 정치적인 게 좀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윤 대통령이 분명 잘못하고 있으나 이렇게 법적 절차나 이런 걸 좀 무시하면서 정치적으로만 끌어가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실제적으로 탄핵 국면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니들 이거 너무 정치적이다라는 빌미를 주게 될 거예요.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내비둬도 최상병 특검 분명히 재의결도 넘어왔잖아요. 저희는 국민의힘이 이거 동의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또다시 거부될 겁니다. 이렇게 계속 국민의 민의를 계속 반대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은 민주당이 좀 너무 서두른다라는 느낌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마치 옥수심에 사로잡혀서 사적 제재를 한다라고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자 의견들이 갈리기도 하고 선명하게 다들 내주셔서 이 이슈는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댓글팀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이준석 의원 입에서 나왔습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오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댓글팀 운영 의혹을 두고 장 전 최고위원이 블러핑을 하는 유형은 아니라며 장 전 최고위원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두느냐의 문제인데 증언들이 너무 구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라디오 진행자가 국민의힘 당대표 할 때 이런 존재를 알았냐고 묻자 당에서는 운영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는 전혀 운영한 바가 없고요. 근데 다만 후보 측에서 관계자들이 어떻게 여론조성팀 같은 거 돌렸을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도 몇 군데 의심 가는 정황들이 있긴 했지만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초기 대통령실 이전으로 여론이 좋지 않던 당시 당 관계자에게 이런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님 저희 그때 대선 때 있던 애들 뭐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대선 때 뭘요? 이렇게 했는데 그 인사가 그때 잘못 말한 거 이제 깨닫고 입을 닫더라고요. 뭘 했는지는 나도 모르지만은 좀 나한테 숨기고 싶은 게 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해당 인사가 누구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 의원은 여권 주요 인사라면서도 제가 직접 본 것도 녹취가 있는 것도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식당에서 뚝배기를 던져 유혈 사태를 일으켰던 국민의힘 시의원이 결국 당을 탈당했습니다. 이 뚝배기를 던진 이유도 황당한데요. 최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경기 안양시 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모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달 초 국민의힘 시 의원들과 식사를 하던 중 동료 의원에게 폭언을 하고 식기를 파손했습니다. 더 넓은 방을 쓰겠다는 등 의원실 배정 문제가 발단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장에 있던 한 의원은 이 의원이 던진 뚝배기가 바닥을 맞고 튕겨 날아올라 다른 의원 머리에 맞아 피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의원은 사람을 향해 던지지 않았다며 의자를 책상에 치면서 식탁에 있던 집기가 날아가 다친 것으로 알고 있다. 고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 의원에게는 욕설을 퍼붓고 목과 가슴 부위를 밀쳐 타박상을 입혔다는 게 참석자들의 증언입니다. 이 의원은 고성이 오가고 의자를 던진 것은 사실이지만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고 주먹질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어제 시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지만 취소한 이 의원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자숙하며 근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 의원은 무소속이 됐고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제3자 추천안으로 새롭게 정말로 그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풀기 위한 그런 법안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로 방법을 던졌고요. 당연히 저 역시 최상병 특검 제3자 요거 해볼 생각입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작에 한번 인터뷰에 모시고 싶었는데 서로 일정이 맞은 게 오늘밖에 없네요. 아유, 아쉽습니다. 일찍 나오고 싶었는데 예. 저녁 일정 시간대 좀 맞물리다 보니까 진작에 나왔어야 될 것 같아요. 늦게 나왔습니다. 예. 지금 옷깃에 아이러브 도봉이라고 되어 있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지라서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계속 달고 다니세요? 뭐 지역에서도 차고 다니고 이렇게 최근에 만들어서 최근에 부쩍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네. 아마 지역구 구민들이 보면은 상당히 그렇습니다. 좋아할 것 같네요. 제 별명이 도봉구가 나왔을 때 줄여서 도나스 이렇게 불려서 예. 도봉은 제 정치적 자랑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특이한 배지였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에는 찬성하지만 추천 권한은 제3자가 해야 된다라는 게 일관된 생각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반대표도 던지신 거죠? 그렇습니다. 일찍이 저는 최상병 특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고 그거는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내놓은 법안들을 살펴보게 되면 위헌적인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해소해야 된다는 이 입법 목적 자체는 동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모든 수단들을 다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헌법기관으로서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있고 기권을 했었으면 욕을 좀 덜 먹었을 텐데 굳이 그 자리에 가서 반대표를 누르는 바람에 너 찬성했다가 반대로 입장 바꾼 거냐 해서 욕을 많이 먹기도 하고 혼도 많이 났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민주당 법안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들을 저는 지적하고 싶었고 오히려 당내 설득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개혁신당이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조국혁신당까지도 설득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특검법을 만들어가지고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3자라면 누가 추천을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나와 있는 안으로는 천하람 의원이 내놓은 이 대한변협 추천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내놓은 대법원장 추천안이 있을 수 있는데 무엇이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신력 있고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또는 그런 기관이라면 저는 그 누구도 괜찮다. 어쨌든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일을 만들게끔, 일이 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안들을 놓고 다른 당하고 지금 당 지도부가 협의를 하고 있나요?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지도부가 협의를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실제로 천하람 의원과 민주당 모 의원과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국회에서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제3자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도 실제로 했었거든요. 비공개 토론이긴 했지만. 사석에서요? 예. 근데 이 정치권이 어떤 정부 기관에 대한 불신들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한쪽은 검찰을 못 믿고 한쪽은 공수처를 못 믿고 막 어떤 정부 기관에 대한 불신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어떤 기관이 제3자 추천을 했을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 신뢰도까지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서
뭐 금융기관이 신뢰도가 1위네, 소방서가 1위네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동훈 후보하고는 얘기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특검 추천 권한을 놓고요? 뭐 공교롭게 입장이 비슷해지긴 했지만 뭐 이에 대해서 사전 논의를 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앵커께서도 말씀해주신 대로 저는 이 최상병 특검을 찬성해야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 역시도 제3자 특검안으로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공교롭게 입장이 같았던 것이지 이에 대해서 어떤 교감이 있었거나 예. 입장을 같이 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입장을 낸 시점도 두 정치인이 거의 비슷한 시점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냈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가 마중물이 되니까 나도 그러면 우리 당에서도 이런 여론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네. 그 메시지를 비슷한 시기에 또 한 번 낸 거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 보수 진영 내에서도 국민의힘 진영 내에서도 특검법과 관련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인상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어서 저도 시기적으로 비슷하게 메시지를 한 번 더 낸 거는 네. 있습니다. 자, 특검 추천 권한을 수정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뭐 아직까지는 엄청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나본 의원들 가운데서는 실제로 최상병 특검을 무조건 민주당처럼 통과시키고 한쪽에선 반대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을 하고 재표결을 하고 또다시 통과시키고 이 국면을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 네. 국면은 끝까지 이어질 수 없는 국면이다라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보이고 이 문제를 우리가 털고 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지금 국회가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민생에 대한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정쟁이 극단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작 국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방치되고 있다라는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요. 네.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또 이 최상병 특검 관련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제3자 추천안으로 뜻을 모으겠다는 의원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봅니다. 몇 명쯤 될까요? 아직 뭐 수를 헤아려 보진 않았습니다. 8명은 넘을까요? 뭐 최소 5명은 넘을 거라고 봅니다. 최소 5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설득이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8명 넘을까요? 합리적인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3자 추천안 그리고 공정한 특검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꽤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합의가 되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동의가 되면 얼마든지 통과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당에서 윤리위에 징계안이 접수가 됐습니다.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안철수 의원이 비판받아야 되는 소지가 당내에서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윤리위 징계까지 갈 문제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관철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표결에 대해서 윤리위 징계까지 갈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정치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책임을 본인 스스로가 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준비될 수 있는 그 수정안, 그러니까 특검법 수정안이죠. 네. 그 수정안에 최근에 보도로 논란이 된 네. 이종호 씨 녹취 내용, 이른바 VIP 녹취죠. 포함될까요?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수사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그 이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장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김건희 여사와의 연계가 아직 밝혀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연계가 있었고 실제로 그 이모 씨가 말하자면 허풍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허풍에 이어서 김건희 여사에게 실제로 이런 부탁들을 했거나 그리고 그 부탁이 이어져서 임성근 사단장이 특혜를 받았다는 연결고리가 된다면 당연히 그 특검법의 내용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러나 아직 수사 과정인 상황이고 저희가 이 사실관계를 다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의 내용으로 담을지 여부는 제3자 특검안이 논의가 될 때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과격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당 지도부에서는 자폭 자해 전당대회를 우려를 했는데 원희룡 후보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위험한 수준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누구에게도 득될 것 없는 선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원희룡 후보께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과정 속에서 강한 네거티브 할 수 있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원희룡 후보에게 도움이 되느냐? 오늘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게 되면 사실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라는 여론조사도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도 올려주고 당 전체의 이미지도 나빠지는 상황이고 선거 이후에도 과연 당이 잘 결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남는 선거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선거인 상황인 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 혹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도 그런 표현을 일부 썼죠. 실체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어떠한 정치적 결과에 대해서도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고 또 이 후보가 나오는 과정 그리고 뭔가 이 구심점이 생기는 과정 그 이른바 친윤 세력들이 갑자기 이렇게 세력을 형성해서 마타도어라든지 네거티브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뭐 적어도 미필적 고의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필적 고의요? 네. 그 미필적 고의에는 최근에 원희룡 후보가 제기했던 여러 의혹들 있잖아요.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네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로 되는 것을 유쾌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립니다. 딱 일주일 남았는데 네. 야바위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네. 비판을 하기 위한 취지겠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야바위가 이제 말하자면 눈속임을 하는 협잡이라는 표현인데 저는 민주당이 좀 비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하고 싶지만 탄핵 절차를 밟을 용기는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민주당이 다시 재집권을 쉽게 하는 방식을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탄핵 절차는 굉장히 까다롭고 많은 종족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로 탄핵 절차가 진행됐을 때 불어올 역풍도 민주당은 두려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라고 하는 사실상 탄핵 절차와는 비슷하지만 굉장히 절차가 간소하고 법사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해서 실질은 탄핵과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되 형식을 완전히 간소화해서 우리는 탄핵 아니야라고 국민들께 눈속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야바위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대가 꽤 있고 국민의힘은 뭐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죠. 그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그러면 탄핵 반대 청문회도 열자. 같은 숫자대로 두 번 열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균형이 안 맞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그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서 둘 다 공의 논해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럼 탄핵 반대 청문회는 누구를 증인으로 시청할 건지 민주당은 내세울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반대 청문회 이재명 대표 세울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탄핵 청문회 절차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애써 반대 청문회도 그냥 하겠다라는 외형만 갖추는 것이지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심의 의사가 결국 탄핵으로 가겠다. 그렇지만 탄핵의 역풍은 좀 두렵다라고 하는 야바위 말 그대로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제 김여정의 하명이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요.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 개인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당 전체 기류가 그렇습니까? 글쎄요, 전 이재명 대표의 하명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네. 김여정의 하명은 좀 멀리 간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들으면 140명의 국민들이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좀 극단적인 표현이 됐고, 예를 들면 지금 이 탄핵 절차에 대해서, 탄핵 청문회에 대해서 그 배후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라는 것을 의심할 이 국민의힘 진영의 지지자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역시도 그 배후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걸 부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표현이라고 그러면
정치적인 수사로서 뭐 공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김여정은 좀 너무 멀리 가신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좀 과했다. 예. 예.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의힘이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지금 워낙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서 네. 전대 이후에도 이 갈등이 극복이 안 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지금 뭐 어대안이다라고 해서 여론조사에서도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대로 이 추세를 굳혀간다면 당대표가 될 텐데 그 다음은 당이 어떻게 될까요? 긍정적인 면이라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총선까지 저희가 가장 많이 비판을 받았던 당정 관계의 문제만큼은 재확립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 사실 대통령실과 한동훈 후보 간의 대립 구도가 지금 서 있는 것이 사실이고 네. 그렇다 그러면 그전까지 국민의힘이 보여보지 못했던 사실상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 몸으로 이루어지면서 대통령실에 대한 적절한 견제 내지는 균형 역할을 못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동훈 체제에서는 그 점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과 각을 더 세우는 국민의힘이 될까요? 지금보다는 그 직전까지보다는 세울 거라고 봅니다. 그 직전까지는 거의 각이라는 게 없었었죠. 네, 그러면 사안별로 혹은 전체적으로 각을 세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안별로 세우겠죠. 한동훈 후보도 후보 토론회에서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의 정치적 목적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고 여러 번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운명도 뻔한 것이거든요. 한동훈 후보의 정치적 운명도 뻔한 것이거든요. 저는 사활을 걸고 아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할 거라고 보고 그 가운데서 불가피한 마찰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각을 세워서 우리는 대통령실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면 그럴지 몰라도 대통령이 완전히 빠져버린 여당은 굉장히 초라하고 창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고요. I love 도봉 배지가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데 네. 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께 제일 걱정을 많이 끼쳐드리고 있는 것이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정말 큰 걱정,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잇몸병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게 문제죠. 겉으론 붓고 피나고 속으론 염증이 깊어지고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틈 이가탄. 잇몸병엔 이가탄. 타임리스 뷰티 고훈진. 쏟아낸다. 다시 채운다. 쏟아낸다. 다시 채운다. 쏟아낸다. 다시 채운다. 가자, 김민지. 넌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야. 하이면 액티브. 도착했습니다. 얍, 하리보 골드베른 팀이다 오바. 우와, 쫀득쫀득 딸기맛 곰돌이 대장 출동. 이거 봐, 내가 하얀 곰처럼 투명해져서 모두를 구할 거야. 함께해요, 모두 다 행복해요, 하리보. 5대0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